이른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은 3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디 도도와 만나는 방법을 함께 만든 권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좀 눅눅한 날인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아멘을 연출한 이승이라고 하고요. 되게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다시 한번 제 졸업 작품을 관객분들 앞에서 상영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다른 감독님들 작품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즐겁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한예종 30주년 기념으로 다큐 실험 그리고 극영화 스펙트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5작품을 모셨는데요. 다른 두 감독님, 연결 감독님과 이정원 감독님은 개인 사정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 이 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 분, 네, 좀 친분 있으신가요? 오늘 완전히 처음 만나신 건가요? 저희는 한 번 정도 만났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오늘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객석 질문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질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먼저 이소미 감독님께 여쭤보면은, 사실 이 작품은 박소연, 강유바람 그리고 소람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셨던 애프터 비투라고 하는 작품에 포함되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이 작품에 보셨던 관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주인공 분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실 수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홍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파트타임처럼 촬영을 했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치유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요. 행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피해 레이어가 다양하게 있었고, 그것을 말하고 싶은 시기셨어요. 근데 그냥 말한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가진 이 고통과 힘듦을 어떤 식으로 자가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신 상태셨고, 마침 그때 또 저를 만나게 돼서 그때 되게 급속하게 관계가 발전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되게 밝으시거든요. 네, 밝은 만큼 또 많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던 차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 네가? 약간 해? 약간 이런 느낌을 하다가 한 2년차, 3년차 좀 친해지고 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가랑 감독님이랑 소영 감독님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래서 그때 딱 행보 선생님 떠올랐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만드신 작품 같은 경우는 대상과 어떤 거리두기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계산적으로 어떤 거리감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이 영화가 시작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처음 제안을 했던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었고, 처음 만난 날, 처음 인터뷰를 시작하는 날 그곳에서 해도 괜찮냐고 물어봤었어요. 그 이유는 그 거리감을 더 넘을 수 있냐나 없냐의 문제 안에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었고, 선생님 역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점점 더 대화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근데 나 집은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주거 지원 단체에서 방 하나를 줘요. 그래서 빌라라는 집 하나에 세 분의 어떤 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른 두 분이 없을 때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그럼 권세정 감독님께 여쭤보는데요. 그 권세정 감독님은 이제 뭐 공동 연출을 맡으신 그 동현 감독님하고 그 러브데스 도그라고 하는 그 다큐도 작업하셨는데 그 작품은 거의 뭐 일제 강점기 때 그 뭐랄까 보게 된 그 한 장의 그 진돗개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그 탁월한 다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작품의 그 도도도 그렇고 뭔가 그 뭐랄까 그동안 어떤 이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한 그 긴 반려견과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궁금증이 가장 들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개에 관한 작업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작업 중에서 이 작업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를 거의 처음 들어봤을 때 찍기 시작했던 작업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했던 작업들을 먼저 공개를 해왔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희 세대가 이제 집 안에서 개와 함께 커온 세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또 출산이나 결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에 대한 감정이 조금 약간 남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함께 하던 개가 많이 아파져서 거의 24시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반려동물 케어 로봇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간으로 그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마지막을 약간 좀 재밌게 뭔가 보내면서 찍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개와 인간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런 지점들이 되게 궁금해져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러브데스 도그라는 아카이브 베이스의 리서치 다큐멘터리를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도라는 반려견과의 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할 때는 너무 쇠약해져 있어서 잘 안 느껴졌을 텐데 원래는 이제 보호소에서 굉장히 오래 있던 친구고 엄청 싸나웠던 친구여서 저희가 거의 말년까지 이제 친근하게 만지거나 뭐 이럴 수 없는 친구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그 친구였는데 조금 이렇게 말년기를 좀 너무 허약하게 당기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좀 아쉬웠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약간 울먹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원래 목소리가 약간 잘 떨리는 스타일이에요. 긴장을 또 막 떠난 지 좀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승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권유를 하고 함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운이 좋았고요. 이제 이재훈 배우님이 다른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연기의 꿈을 품으시고 이제 저보다 아마 한 살 오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학년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졸업한 시기였어요. 졸업 작품을 준비할 시기였을 때 그때 이제 약간 그 당시 1학년인 이제 연구원 분들에게 되게 트라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이제 같이 찍을 스태프를 구하고 배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훈 배우님의 작품을 좀 이렇게 보게 됐었어요. 근데 굉장히 왕성하게 그 당시에도 다른 이제 선후배분들 작품에 출연하고 계셨고 이분 해주면 그냥 일감에 이분이 너무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들고 갔고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한 3번 거절하셨고 그래서 제가 약간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서 몇 번 하셔야 된다. 재윤 씨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설득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아 근데 지금 너무 큰 분이 되셔서 제 작품에 나왔다는 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한편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이제 작년 말이었는지 이제 올해 연초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재훈 씨 유튜브에 그 자기의 예전 작품들 이제 무명 시절에 이제 자기가 서툴렀지만 좀 독특한 기억이 있었던 작품들이 있다라는 나레이션 멘트가 나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 화면으로 제 것이 한컷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좀 하기 쉽지 않은 싫으셨을 수도 있는 연기였을 텐데 그래도 추억의 한편에 간직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고 캐스팅은 그냥 제가 선배라서 밀어붙여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금방 이제 무례한 요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이 작품 보면 굉장히 판타지라고 봐도 될 아주 그 기발한 장면들이 꽤 그 있잖아요. 뭐 가령 뭐 인터넷 광맨이 뭐 이 바닥에서 새싹처럼 뭐 솟아 있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컴퓨터와 그 링거선처럼 이렇게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그런 장면들이 꽤 있어서 아까 이제 무리한 요구로 굳이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재현 배우가 여러 번 거절하셨다가 출연한 이재현 배우가 아 이거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 뭐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니에요. 저희 촬영 중에 못하겠다 이런 건 절대 없으셨고 그냥 제가 배우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를 받았어도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과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딱 정말 배우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익숙한 스크립트로 적어서 드리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어떻게 연기하라는 거지? 이런 지문 같은 것도 좀 어색하고 구성이 좀 산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캐릭터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고 처음에 하셨고 저는 그냥 이제 들이댔죠.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촬영 중에는 어디서 그런 못된 걸 제가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요 장면은 좀 미리 있다고 말씀드리면 진짜 안 하실 것 같은 장면들은 사실 뒤로 뺐다가 촬영하면서 살살 이제 설득했던 장면도 사실 있어요. 근데 너무 이미 하기로 하신 순간에는 전혀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럼 이승희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객석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그 이 작품에는 그 정소민 배우, 그러니까 이때는 정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었죠. 예, 그렇죠. 김윤지 배우셨는데 그 정소민 배우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이재훈 배우랑 동기이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정소민 배우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렇게 수석 입학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기사가 거의 뭐 수백 건이 뜨고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정소민 배우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정소민 배우님 그때 되게 연기도 잘하시고 또 너무 실물 뭐 너무 예쁘시고 그냥 너무 써보고 싶다 이것도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컨택을 해서 오케이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그냥 무리 없이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너무 역할이 작았어서 뒤늦게 이제 지금 연기하시는 걸 보고 비중을 좀 늘릴 걸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윤지 배우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렵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저희과 작품을 많이 출연하면서 안면을 약간 트면서 그냥 요청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승희 감독님에게는 너무 그냥 배우에 대한 질문만 쭉 드린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객수님 받아보면요. 그 굉장히 그 형식 자체가 뭐 필름 에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변적이고 한 인물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구성하셨던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본 작품 중에 오재영 감독님의 다큐에서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제 거를 다시 보면서 딱 그 단어가 맞았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어떤 그때의 마음 기억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너무
다른 사람이 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좀 바라보게 되는 면이 있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도 이제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좀 이제 과거와는 많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오래간만에 이 작품을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정확한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으나 그래도 정확한 건 그땐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말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이게 되게 중요한 졸업 작품이 중요한 기회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다 쏟아내보자 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괴롭히고 저도 되게 러쉬에서 만들었다라는 기억이 있으나 이제 그 친구는 과거의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 객석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으시면은 전달해 드릴게요. 네, 보통 오전 첫 번째 상영에는 질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아직 잠이 덜 깨지는 그런 생각도 보고. 아, 네, 저쪽. 네, 세 번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전 권세정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초반에 약간 사운드가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가 사운드적으로 연출을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초반에 좀 하우스 오버처럼 사실은 만들어보고 싶었었어요. 그게 그 도도가 원래 아까 말했듯이 되게 싸납고 독립심이 되게 강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조금 치매랄지 뭐 이런 게 오면서 분리불안 장애가 엄청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 앞에 있다가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계속 뭔가를 기다리거나 뭔가 그 빈집에 대한 공포가 되게 생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시점으로 약간 그 도도가 보이지는 않고 계속 왜냐면 그 앵글이 높았었으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밑에 작은 존재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고 그 존재가 느꼈을 만한 집을 좀 재현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그렇게 초반을 잡아봤었습니다. 네, 또 이어 질문 받겠습니다. 그쪽 어디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여기 크게 들으세요. 네. 이소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박정순 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뭔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부분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장면으로 보였는데 사실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그 고향에 돌아가는 게 피해자분께서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감독님께서 설득을 하셨는지 혹은 그 주인공 분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저에게 좀 매력적인 지점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공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점인데요. 이 영화의 뒤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맨 처음에 막 가해자 막 얘기하면서 걔네 집 앞으로 가가지고 이거 어때?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는 장르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되게 말을 많이 했었고 강화문 광장에서 막 내가 꿈을 꿨는데 광장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뭔가
서울의 어떤 상징적인 말하기의 공간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 텍스트는 그냥 나한테 다 맡기면 안 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어요라고 했고, 그러면서 조금 뒤에 그 목포에 도착할 때는 좀 예민해지셔서 거의 서로 막 말을 못 붙였었는데, 그때 계속 쓰고 계셨던 게 진짜 쓴 거였어요. 그래서 목포에 가자라는 거는 제가 이게 근데 맞다, 그 고향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고 싶긴 한데라고 하셨고, 그래서 같이 그 카카오 맵으로 찾아서 봤는데 그 부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가해 장소가. 그래서 가해 장소가 약간 다 태양열 밭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공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라고 하셨고, 거기 어떤 배리어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호기심까지 갑자기 생기셔서,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 약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날짜를 어중간하게 되게 9월, 8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11월경에 한번 가볼까요? 약간 이렇게 한번 얘기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텀이 엄청 긴 후에 그때 딱 갔는데 우연히 그 씬을 또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어서 그 질문 드리면,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네. 불쑥 그 전라도 사투리를 이렇게 딱 나오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된 장면이고 쓰셨는지도. 저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어쨌든 표준어를 계속 구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포에 가서 이제 그 배추밭이 있으니까 해남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해남 뒤편에 있는 고향집이셨는데, 그때 갑자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어떤 뭔가 언어여서 실소가 살짝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웃었으면 안 됐는데 그 선생님 되게 진지하게 말한 것 같은데, 이런 사투리도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기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쭉 진행되는 그 나레이션의 흐름이나 리듬하고 거기서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말의 느낌이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재훈 배우님 팬인데 옛날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보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그때 항상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 장면들이 되게 판타지적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재훈 배우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창조하셨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앞부분이 판타지적인 느낌이 커서 약간 꿈에서 깨는 느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나름 수미상관으로 처음에 그 골목이 나오고 거기까지는 현실이고, 이제 마지막도 그 장면이 반복되고 이제 누워 있는데 진짜 실제 공간에 누워있다가 깨는 거라서 꿈에서 깨는 걸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7일 동안 그냥 그 인물이 자기가 일하고 수작질하고 뭐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런 일상을 그냥 다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서, 그냥 구간마다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일 수도 있고요. 꿈에서 깼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그 사람의 그런 의식과 일상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했는데, 제가 관객분들한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징이고 이제 이 사람이 잘 살지 안 살지 떳떳한 인간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그 당시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감독님 더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 지금
드리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들어간 곡이 이제 자살하면 나만 손해라고 하는 굉장히 센 제목의 곡이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노래로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곡은 그 이남이라는 제 절친한 그 당시 학교 친구가 그 영상 이론과 친구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면 가끔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 노래에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감히 내 엔딩 크레딧 노래를 써도 되겠니 했는데 너무 흔쾌히해줬고 다시 녹음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의 작품입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이소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사실 다큐멘터리 관련된 영화를 보는 게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제일 인상이 남는데 스피커가 굉장히 여러 공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피커가 놓인 게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 공간 안에 확실히 존재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좋았는데 혹시 그 스피커 놓은 장소들을 의도해서 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상의해서 함께 여기에 놓을까라고 하신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스피커는 그 장소를 정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차마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걸 쓰고 계속 지우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어도 이 단어가 이 상황에 맞는지 계속 고민하는 아주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리 좀 써왔으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마음 안에서 잘 정리가 안 되다가 어떻게 해서든 또 도착해서 또 정리를 하시는 그 마음이 또 느껴져가지고 건들 수는 없었고, 저희가 계속 가면서 정했던 장소가 3군데 있어요. 집과 학교, 그리고 학교로 가는 길목. 그래서 그 길목에 운전을 할 때마다 잠깐 쓸까요?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막 여기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 각도여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권세정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자막이 있잖아요. 도도와 밤새가 이끌어준 오작동의 순간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자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렇게 뭔가 어쨌건 이 다큐멘터리 작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장면을 좀 얻지 못한 아쉬움 같은 게 좀 담긴 자막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떠신지 좀. 일단은 저희가 그걸 쓴 거는 도도를 통해서 저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저희가 뭔가 담지 못한 장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왜냐면 저희가 꼭 담아내야지 하는 장면이 사실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이거를 사용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일상을 찍는 걸 그냥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오작동은 저희가 그 기계를 쓰면서 저희가 느낀 감정이 이게 이렇게 요즘에 홈캠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이동형 홈캠이어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제 몸이 그 안에 다른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문턱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되게 같은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작은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느려지는 느낌도 받고 공간이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늙은 개가 되게 거대하고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도도를 통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뭔가 좀 더 불편하고 취약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해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하고 더 원활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작동하고 되게 오해 사실은 이 그 로봇도 되게 바보 같은 로봇인데 그런 몸이 되어보는 경험을 해주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이지 않았나 이러면서 쓰게 된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눈앞에 현실이 된 그 상황인데 저는 그 사료 그릇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작품을 만드시면서 느끼시기에 뭐 어떤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막상 사용했을 때는 야, 이 기능들이 다 엉망진창 뭐 이렇게 바보 같은 기계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로봇도 저희가 썼었는데 그 로봇한테서 되게 유일한 장점이라고 느낀 게 그 인근에 갔을 때 저희가 주로 밖에 있을 때 살펴볼 때 쓰는 거니까 그 충전 스테이션이 있어서 충전 스테이션 인근까지 가면 충전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충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문턱에서 아까 넘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일어나기 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웽웽 하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 고려한 지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는 사실은 그냥 잘 모르겠다.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시간 관계에서 한 2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까만 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승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보면 이재훈 배우가 히어로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실 영화 속의 캐릭터에서는 욕망에 좀 의존해서 살아가는 캐릭터인데 왜 히어로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질문 드리게 되었어요. 그거 반어법 그 당시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저는 굉장히 모든 걸 신뢰하고 비꼬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왜 저게 히어로지? 왜 반대로 말하지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비꼬는 의미로 다 반대로 써놨던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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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그 권세정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계에 사람의 형상을 올려두셨잖아요. 그게 어떤 도도의 분리불안을 위한 건지 아니면 초반에 약간 공포스러운 사운드와 함께 연결되는 어떤 연출적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어요. 얼굴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약간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그 기계를 처음 쓰면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내 몸이 그 공간에도 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그 기계에 접속하면 이리 좀 와봐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엄마 아빠랑도 통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나 지금 몸이 2개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난으로 네 얼굴 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사람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 얼굴 대신에 이제 먼 곳에 살고 있는 저희 오빠의 얼굴을 얻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오빠도 안 그래도 이제 도도를 보고 싶은데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참에 이렇게 만나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 특별 출연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 어머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어머님의 그 피아노 연주를 좀 좋아했던 건가요? 엄마가 이제 치매 예방용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피아노가 있는 방이 다른 방에 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저희가 24시간 약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엄마가 피아노 연습을 하실 때 피아노 위에 이렇게 그 캠을 켜놓고 로봇 연결돼 있는 원격을 켜놓고 막 이렇게 피아노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피아노를 들으면서 있었고 뭐 해서 그런 느낌을 이제 다시 재현을 좀 했었습니다. 이소미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작품의 그 오프닝과 이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도 그때는 그 공통된 자막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 같이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이 문구를 그 넣으신 의도가 있으신지. 그 선생님께서 늘 쓰시거든요. 근데 그 일기장이 한 6권, 7권 정도 되시는데 그 앞장에 늘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되게 신실한 종교가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받게 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쓴 글이니까 좀 남기고 싶다 해서 다 스캔을 했었는데 스캔 과정에서도 되게 강렬해서 그럼 시작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그 하루에 이렇게 쓰시는 뭐랄까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 쓰셨고 근데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또 굉장히 괜찮다는 느낌이 받다가도 되게 살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되게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좀 잡아주는 게 약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게 그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그 권유가 있으셔가지고 하는 그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권유도 없었고 선생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맨 처음 갔었을 때 그 빽빽하게 쌓여져 있어서 혹시 봐도 되냐고 했을 때 저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기 위해 엄청 애쓰는 나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일기장에. 네. 그래서 이미 선생님 안에서는 다 영화가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카메라만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손 드셨죠? 네. 거의 한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큰 hom을 강조한 것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세 분 다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힘든 순간이라든가 이런 거 여쭤보세요. 네, 전달 잘 됐습니다. 네, 잘 전달됐습니다. 근데 그 역경과 고난이 너무 많아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보다 촬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20분 안에 끊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플롯을 어쨌든 정확하게 좀 정해야 돼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촬영 안에서 제가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을 쓸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됐고, 그래서 편집본이 거의 한 번호로 한 40번이 넘어갔었거든요. 이 장면 조금 빼고 올리고. 그래서 확 감정이 터지는 걸 넣게 되면 장편으로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단편 안에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저한테 되게 큰 고난과 역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실 소미 감독님처럼 너무 많아서 촬영을 너무 처음 해보고 막 이런 역경들이 되게 많았고 수업을 처음 하기도 하고 말로서 되게 역경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힘들었던 점은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찍는 과정에서 도둑을 떠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사실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게 막 24시간을 막 밤에도 막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지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실은 되게 울적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냥 그 늙은 반려동물이랑 같이 지내는 기간 자체가 사실 되게 고단한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상 자체를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 작업을 하기도 했었던 거여서 역경보다는 그래도 재미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뭐 예전 일이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민망한데, 계산해보면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화질과, 그쵸, 풍화된 화질과 피처폰의 등장을 보시고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추억이 많이 보정되기 때문에 막 굉장히 역경이고 힘들고 그랬던 거는 사실 제 기억이 안 나고 되게 즐거운 기억들만 좀 남아요. 근데 처음 해보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역경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그 모든 스태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거 하자고 밀어붙이고 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스태프들이 엄청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정말 너무 진지하게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역경들은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 가진 덕분에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기억은 다행히 없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당시 세세하게 힘들거나 막 안 풀리고 로켓 촬영 갔는데 다른 차 막 받고 이런 역경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추억인 것 같고, 대체로 좋은 기억으로 16년 전에 했던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분께 큰 박수.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슬슬 이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제 세 분께 이제 함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도 이번에 한예종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해서 이 작품이 뭐 내게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 그리고 한예종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좀 떠올려보면 어떠신지 뭐 이런 얘기들 두루두루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예종. 저는 그 영화 학사는 영화를 했고 한예종에서는 다큐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큐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건 이렇게 하면은 이 영화 안 돼, 안 팔려 이런 얘기 듣지 않고, 너가 지금 소미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은 뭐예요? 라고 먼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거는 교수님과 선생님들 모두가 그런 태도로 저를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그 정신적 건강도 되찾고 그리고 작업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그냥 내 방식으로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됐으니까 이 영화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또 생각이 나셔서 이걸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선택하셨지? 라는 생각을 그날 하루 종일 했거든요. 진짜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약간 굳이? 이래서 정미 프로그래머님한테 왜일까요? 그러니까 굳이 왜 저를?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찾아야 되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엉성하고 그리고 결말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이 피해자는 계속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지만 그게 약간 삶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도 전 시장에서 주로 이제 좀 더 짧은 버전으로 상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극장 상영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믹싱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영을 뭔가 부산에서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상영 작품들 막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이게 실험 섹션이어서도 되게 결이 다른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작품의 의미와 한예정이 저는 반대로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고 이제 거의 10년 넘게 직장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약간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다 누군가 주어주거든요. 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기간과 심지어 사용해야 될 모델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오더가 와서 그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제 의미를 돌이켜보면 그냥 오로지 그걸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오로지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다 꺼내놔봤던 그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뒤돌아보니 그때는 몰랐으나 재훈 배우님, 소연 배우는 너무 이제 유명해지셔서 괜히 그냥 TV에서 보면 뿌듯하고 저 혼자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고 저에게 학교는 모든 예술학교가 그렇겠지만 연장선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짜 아티스트로 살지 않는 이상 자기 거를 심지어 영화를 하시고 방송 일을 하셔도 마찬가지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심하지만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예술학교 학생으로서 뭔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기간이고 그때는 몰랐으나 학교가 저에게 깔아준 판과 인프라 지원이 엄청난 거였구나. 그런 면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학 시절입니다. 네, 이런 커뮤니티 위크에서 마련한 시간들 중에서 저도 굉장히 감독님들을 뵙고 싶은 섹션이기도 했었는데요. 세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것을 또 저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